어머니, 준호 씨한테 얘기 들으셨죠?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꼭, 꼭 가야겠니? 다음번으로 미루면 안 될까? 혼자. 수술실 들어가려니 무섭구나. 못 깨어나면 어떡하니? 어머니, 간병인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괜찮다고요. 그래. 알겠어. 가거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다고. 하지만 저는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외동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14박 15일 유럽 여행을 떠났지요. 간병인 손을 붙잡고 버텨야 하는 제 마음. 혹시라도 눈을 못 뜨면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인 걸까요?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영숙은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깨는 습관은 수십 년째 변하지 않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홀로 사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젖히니 시원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위층에서는 아직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 사는 곳이었는데 이 시간엔 아직 모두 잠들어 있을 거예요. 또 혼자 아침이구나.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상이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차려야죠. 미역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간단한 밑반찬들을 꺼내 놓으며 영숙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항상 말했죠. 영숙아, 내가 먼저 가더라도 준호 옆에서 살아야 해. 혼자 있으면 안 돼. 그 말을 지키려고 영숙은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래층은 영숙이, 위층은 준호 가족이 사는 구조였죠. 생활비며 관리비며 모든 것을 영숙이 대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영숙은 밥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분명 가족이 가까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움은 더해가기만 했어요. 준호는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며 며칠에 한 번씩만 안부를 묻곤 했고, 며느리 지연은 영숙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예의상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살아도 결국 난 혼자구나. 아침을 마친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점심 무렵 영숙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무릎이 조금씩 아프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곳이 아프기 마련이니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호 가족 몫까지 함께 사야 하는 장바구니를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돈이야 아깝지 않았지만 가끔은 고마움의 표현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지연이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굶을 수는 없잖아요. 영숙은 밑반찬까지 만들어다 놓고 내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쿵쿵쿵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죠. 영숙도 텔레비전을 켰지만 혼자 보는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었어요. 가끔 웃음소리라도 들리면 괜히 반가워하며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외로움은 더해갔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대도 없었죠. 위층 가족들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인가?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혈육이고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마음만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영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청소를 하고 위층 가족들을 위해 밑반찬을 준비했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 차 한잔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만큼은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영숙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니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비누를 집으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영숙의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골반 부근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죠. 영숙은 욕실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 외출했거나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영숙은 간신히 핸드폰에 손을 뻗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까지 가는 동안 영숙의 의식은 몽롱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져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는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이 쉽지 않겠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연락을 받고 달려온 준호와 지연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욕실에서 넘어졌어. 혼자 있다가 그만. 영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혼자서 이런 큰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서글플 따름이었죠. 의사는 준호를 따로 불러내어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고관절 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최소 2달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호는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께 수술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요일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큰 수술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그런데 그때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한 기색이었죠. 지연도 준호의 얼굴을 보더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영숙이 물어보자 준호는 난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랑 우리 유럽 여행 일정이 딱 겹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럽 여행이라니 이런 상황에서도 여행 걱정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행은 1년 전부터 예약한 거예요. 14박 15일 일정인데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미리 계획한 여행이라는 것도 이해는 됐지만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여행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아들의 모습이 서글펐거든요. 괜찮아. 너희들은 여행 가거라. 영숙은 애써 담담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생애 가장 큰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아들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한 여행을 취소하기는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날 밤 영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영숙이 좋아하는 죽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그럭저럭 잤어. 고마워, 죽까지. 영숙은 며느리의 배려에 고마워했지만 지연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지연은 죽을 먹여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어제 여행 이야기 나왔잖아요.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영숙은 숟가락을 든 채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꼭 유럽 여행 가야겠어요. 어머님 간병인 붙여드리면 되잖아요. 요즘 간병인들 정말 잘해준다더라고요.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결국 아들의 생각도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수술을 앞둔 시어머니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아들 부부의 진심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반응에 안도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간병인은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평판 좋은 분으로 모셔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준호도 병실에 왔습니다. 아내가 이미 이야기했다는 듯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해한다고 했잖아. 영숙은 아들의 말을 자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대신 최고급 간병인을 모셔올게요.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부재를 돈으로 메우려 했고 영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서글프기만 했어요. 간병인 김순자 씨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든든해 보였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사모님, 제가 김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순자 씨는 곧바로 영숙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순자 씨가 영숙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사모님, 마음 아프시죠?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순자 씨의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혈육이 아닌 타인에게서 이런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수술 전날 밤 영숙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혼자 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옆 침대에서는 순자 씨가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잠 안 와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순자 씨가 눈을 떴습니다. 네, 사모님. 수술 전이라 긴장되시죠?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큰 수술 받는 게 처음이라. 순자 씨는 영숙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순자 씨. 내 아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네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영숙 자신도 놀랐습니다.
아들과 간병인을 비교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자식들도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사정이 있어도 어머니 수술하는 날 여행을 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억눌러 왔던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오래 해봤는데 요즘 자식들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처럼 부모 곁을 지키는 경우가 드물어졌죠. 그래도 내 경우는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긴 해요. 보통은 수술날만큼은 곁에 있어주거든요. 순자 씨의 솔직한 답변에 영숙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를 위해 영숙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순자 씨가 머리카락을 단정히 정리해주고 액세서리들을 모두 빼주었어요. 사모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순자 씨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수술실로 이송되는 침대 위에서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환자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와 상의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아들 손은 잡고 싶었는데,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인천공항에서는 준호와 지연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대형 여행 가방 2개와 함께 설렘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유럽이야. 1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지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했어요. 그래,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긴 여행을 할 수 있겠어. 준호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웃었습니다. 14박 15일이라는 긴 일정 동안 어머니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른 준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간병인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준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기내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같은 시간 수술실에서는 영숙의 고관절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긴장한 채로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고 순자 씨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들 부부는 내 옆에 없구나. 수술 중 잠깐 의식이 돌아온 영숙이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마취 상태에서도 이런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깨어난 영숙을 맞이한 건 순자 씨의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모님,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렸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천만에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그날 밤 영숙은 진통제 효과로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혼자 수술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술 이틀 후 영숙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고관절 수술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되어 모든 일상생활을 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순자 씨, 이렇게까지 도움 받으니까 미안해서 어떡해요.
뭐가 미안해요. 이게 제 일인데요. 사모님은 그냥 편히 쉬기만 하세요. 순자 씨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영숙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고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실 침대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던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럽 여행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아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4박 15일 꿈 같은 유럽 여행 시작. 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사진은 로마의 콜로세움이었고 세 번째는 런던의 빅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 동안 쾌차하세요. 그 글을 본 순간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힘들어하는 동안 아들 부부는 유럽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놓고 올리면서 말입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지셨는데.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순자 씨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순자 씨는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런, 어머님 수술하시는 동안 여행을 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글까지 올리다니. 친척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영숙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사촌 동생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어? 준호가 정말 그랬어? 뭐 어쩌겠어. 이미 간걸.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언니, 진짜야? 그놈의 자식, 엄마 수술날 유럽 여행을 갔다더라. 우리 동네에서 난리야.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카딸이었어요. 고모, 준호 오빠 정말 그런 거예요? 고모 수술하는 날 여행 간 거? 응, 그랬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런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미 큰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영숙을 동정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모님,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진짜 필요한 순간에 곁에 없는데요. 순자 씨가 영숙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영숙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순자 씨. 돈으로는 마음을 살 수 없나 봐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가족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돈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숙의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였어요. 영숙이네 아들이 그렇게 매정한 줄 몰랐네. 굳이 그날 여행을 가야 했나?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보다 자기가 먼저야. 이런 이야기들이 영숙에게는 칼날같이 아팠습니다. 창피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 씨는 그런 영숙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모님, 남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혈육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이 사람이 더없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의존하는 삶은 그만두어야겠다고.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독 밝았습니다. 영숙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영숙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아들 부부 생각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다리에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하며 말했지만 영숙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몸의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영숙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다리의 통증보다는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오후에 순자 씨와 함께 병실에 있을 때 영숙은 문득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겨있던 영숙이 입을 열었어요. 순자 씨, 나 이제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 말씀이세요? 순자 씨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돈으로만 얽힌 관계라면 이제 내가 끊어야겠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실망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모님, 그게 무슨...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생활비도 대주고 관리비도 대주고 무엇이든 필요하면 도와줬죠. 그런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곁에 없더라고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수술받는 날, 제일 무서워하는 날에도 여행이 더 중요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에 자랑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순자 씨는 영숙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사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혈육이라고 해서 뭐든 용서해야 하나요? 나도 사람이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요. 영숙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라는 역할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산 관리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네, 병원으로 직접 가서 상담해 드릴게요. 변호사는 영숙의 상황을 듣고 친절하게 응답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로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제공해온 경제적 지원, 그리고 수술 당일의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현재 아드님께 지원하고 계신 생활비와 관리비를 중단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요. 더 이상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는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전적으로 어르신의 자유니까요. 그날 저녁 영숙은 순자 씨와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모님,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이미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순자 씨, 당신이 지금까지 저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대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영숙은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아들은 돈 없으면 연락도 안 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영숙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심정만큼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정말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아이를 낳고는 아들을 위해, 며느리가 들어오고는 며느리까지 챙기며 살았던 세월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숙의 새로운 결심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4박 15일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준호와 지연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내내 어머니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돌아오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을까?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신이 났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할 때였어요.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는 성격도 아니고 돈도 충분히 들였잖아.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당일에 곁에 없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호와 지연을 맞이한 건 평소와는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반쯤 일어난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준호가 밝게 인사했지만 영숙은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 여행 끝나고 바로 왔어요. 간병인분이 잘 돌봐드렸죠? 지연도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숙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응, 잘 돌봐주셨어. 영숙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도 않았고 여행이 어땠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준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여행 선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파리에서 향수 사왔어요.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탈리아에서 산 스카프예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지연도 덩달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선물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마워. 거기 놔둬. 영숙의 반응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무덤덤한 반응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화나셨어요? 저희가 여행 간 것 때문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불안감이 커져갔거든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화났다고? 화낼 이유가 있나? 그게 어머니 수술 날짜랑 겹쳤잖아요. 미안해요. 준호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이해심 많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 영숙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가 섞여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한 여행을 잘 다녀왔고 나는 간병인과 함께 수술 잘 받았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된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위약금 아깝다고 했잖아. 간병인 비용은 따로 더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영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연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여행비가 워낙 비싸서. 돈 이야기 또 하네. 영숙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한테는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하구나. 어머니 수술보다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영숙은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하자. 영숙은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대주던 생활비, 관리비 모든 거 이제부터 중단할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돈줄 끊는다는 말이야. 영숙의 말에 준호와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였어요.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너희 둘이 벌어서 살면 되잖아. 하지만 어머니, 지금까지 뭘 어땠다고? 내 돈으로 편하게 살았던 거 말고 뭘 했어? 영숙은 등을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게 너희라면 이제 남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어머니의 차가운 선언에 말을 잃었고 영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아들 부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고 영숙은 아래층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지팡이의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숙이 내린 결정의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는 예전과 달리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관리비도 밀렸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준호의 답답한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돈이 끊어지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였죠. 한편 영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을 돌봐준 순자 씨와 인연을 이어가며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순자 씨, 우리 봉사 모임 만들어 볼까요? 어느 날 영숙이 순자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봉사 모임이요? 네,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모임 말이에요. 돈이 있어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순자 씨는 영숙의 제안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려는 마음이 존경스러웠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모님.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영숙은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서 따뜻한 동행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때 동행해주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었어요. 첫 모임 날 영숙은 5명의 회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영숙과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어요. 저는 아들 셋이 있는데 모두 바쁘다고 해서 연락하기가 미안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돈은 보내주는데 안부 전화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영숙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어주면 어떨까 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영숙의 말에 모든 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준호 부부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영숙의 지원 없이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웠거든요. 관리비가 밀리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생활비 부족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자. 준호가 지연에게 말했지만 지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어머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온 거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준호가 아래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상태였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준호의 간절한 호소에도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성은 혼자서 하거라. 나는 이제 내 할 일이 있어. 영숙은 봉사 모임 활동 사진들을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돈은 아들한테 줄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쓰는 게 맞구나.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몇 개월이 더 지나자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아들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면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그들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영숙은 나날이 활기차졌습니다. 봉사 모임 회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충실했고 순자 씨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사모님,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순자 씨가 말하자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고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영숙은 아파트 거실 창가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고 마음도 그만큼 평온했어요. 아들 부부는 돈만 바라봤지만 영숙은 결코 돈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았던 거예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구나.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혈육의 정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지금 영숙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님의 곁에 있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 혼자가 될 뿐이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돈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켜주는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 가족의 손을 꼭 잡아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아침밥도 정성껏 차려놓고 위층 소리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가까이 살아도 멀기만 한 마음의 거리, 돈으로 채우려 했던 텅 빈 사랑의 자리, 수술대 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